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섯 번째 인구 이동의 전개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국 지역에서 인구 이동의 전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인구가 어떻게 이동하냐. 인구는 기본적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게 기본적이에요.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인구가 이동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거기가 살기 좋으면 굳이 이동 안 하죠. 뭔가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이동하면 결국에는 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는 문화적인 교류가 있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국가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니까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중국 지역부터 살펴볼게요. 음, 한나라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 한나라. 여러분 무제와 고조 뭐 이렇게 해서 배운 이 한나라는요 한 220년 정도까지 유지가 된 나라인데 한나라는 중간에 한번 망했어요. 그래서 이걸 얘기를 꼭 해줘야 될까 모르겠는데 예, 한 고조가 세운 나라가 전한이고요. 중간에 한번 망해서 신이라는 나라가 짧게 몇십 년 있다가 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이 한나라의 후손들이 다시 한나라를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전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얘를 후한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뭐 이런 과정은 세계사가 아니니까 굳이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 한나라는 이렇게 어, 변화를 거쳐왔고 후한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민족을 받아들여서 이민족을 이용해서 이들을 용병으로 사용해서 국경 수비나 또는 효과적으로 국방력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민족들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었어요. 특히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나라가 이제 사실상 무너지면서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삼국지 들어봤죠? 삼국지에 나오는 위, 조조의 위, 그다음에 유비의 총나라, 예, 총나라, 그다음에 손권의 오나라, 뭐 이렇게 삼국시대가 열리거든요. 이렇게 전쟁이 있을 때 용병의 존재는 훨씬 더 중요하죠. 아, 그래서 더욱더 얘네들이 이동을 한 겁니다. 이때 이동한 애들, 유목민족 애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했는데 어떤 애들이냐면은 얘네가 이른바 오호라고 불리우는 다섯 개의 민족입니다. 자, 이 오호는요, 꼭 알아둬야 되는 거는 이제 선비족이고요. 다음에 잘 들어봤었던 흉노족 있고 저족, 흉노와 저족은 아마 같은 계열일 거예요. 그다음에 갈족과 강족, 강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비, 흉류, 저갈강에서 다섯 개의 유목민족이 남쪽으로 내려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는 그냥 먹고 살기 힘들고 또 한나라가 오면은 좀 잘해주고 뭐 용병으로 써주고 그러니까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주의 개념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위초고 삼국이 진나라로 통일이 됩니다. 진시황이 진과는 또 다른 진이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쪽에 이주해 온 집단에 의해서 이 진나라 황제가 피살당해요. 진나라가 이제 망했다는 얘기예요. 얘네가 배신한 거죠. 그래서 얘네에 의해서 이 진나라가 무너집니다. 자, 이 진나라가 이제 무너지니까 진나라가 무너진 이 땅에는 이
이주해 온 5개의 민족이 제각각 세력을 펼치면서 나라를 만들어요. 나라를 무려 16개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5개의 유목민족이 16개의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5호 16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한편 망해버린 진나라 사람들은 남아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피신을 가요. 남쪽으로 쭉 피신을 갑니다. 남쪽으로 쭉 피신을 가서 저 진나라를 새로 세워요. 그런데 이 진하고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상대적으로 남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동진이라고 부르고, 얘는 상대적으로 서북쪽에 있기 때문에 서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요. 이 진나라는 어디까지 도망갔냐면은 여기가 여러분들 양쯔강이 흘러요. 양쯔강이 흐르는 양쯔강 유역까지 도망갑니다. 자, 그리고요. 이 5호가 만든 16개의 국가는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북위라고 하는 나라가 통일을 시켜요. 북위라는 나라는 좀 잘 중요하니까 좀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북위라는 나라는 조금 이따 다시 동위와 서위로 쪼개지고, 동위는 북제로, 서위는 북주로 바뀌는 또 혼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동진도 금방 망해요. 망하다가 송나라로 바뀌고, 송나라가 또 제나라로 바뀌고, 또 양나라로 바뀌고, 진나라로 바뀌고, 이렇게 아웅다웅 막 바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생략을 좀 하고, 북쪽에서 북주를 이어받은 수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고, 수나라에 의해서 남쪽에 있었던 진나라도 망하면서 결국 통일이 됩니다. 589년에 통일이 됩니다. 수나라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구려 침략하고 어쩌고저쩌고 금방 망하죠. 그쵸? 그래서 금방 당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618년에 들어서게 되니까 7세기경에 중국 중원 지역은 통일국가 당나라가 들어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요. 이 시기가 상당히 혼란의 시기예요. 나라도 상당히 많고, 한나라 말기에서부터는 나라가 쪼개졌다가 뭉쳤다가 또 엄청나게 쪼개졌다가 뭐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게 대략 위초고 삼국의 성립 시기가 220년이에요. 220년. 그다음에 당나라가 건국되는 게 618년이고요. 그러면은 이게 상당한 시간이죠. 400년을 얘네들은 싸움질만 했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거쳤다는 거죠. 자, 이 긴 시기를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위나라가 있었고, 한나라 이후에 위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서진과 동진, 진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남쪽의 국가들, 북쪽의 유목민족 국가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남조와 북조의 시대, 그래서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부릅니다. 3세기에서 6세기까지의 일이에요. 3에서 6세기까지의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려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 서진이 망하면서 남쪽으로 도망와서 나라를 채우죠. 이때 따라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또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화북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강남으로 또 이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주를 했더니 어떤 모습이 됐냐?
일단 기본적으로 유목민족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화북 지역을 차지하고 화북 지역에 살았던 원래 중국 사람들 한족들은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양치강 유역 강남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쪽에 내려앉은 거예요. 모양새는. 자,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일단 북쪽 유목민족들이 만든 북조가 있습니다. 자, 북조 즉 화북 지역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유목민족을 호족이라고 불러요. 오랑캐 호자예요. 호족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원래 화북 지역 즉 황허 유역에 살던 중국 애들 한족이라고 부르죠. 얘네가 같이 살게 되죠. 근데 유목민족의 숫자보다 농경민족이었던 한족의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이주해 온 집단인 호족 즉 유목민족과 원래 거기에 살던 한족 즉 중국인들이 함께 더불어 어울려 살 방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조의 과제는 북조 즉 북쪽에 만든 나라들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얘네들과 얘네들을 어울려서 잘 살 수 있게 할까가 되겠습니다. 이 과제를 아예 거부하고 우리는 내가 유목민족 내가 지배자니까 너네 다 부려먹을 거야 이 새끼들아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요. 우리 그 어울려서 한번 잘 살아볼래? 뭐 이렇게 한 애들도 있고 그런 정책이 국가별로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실패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이런 과업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호환융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호환융합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럼 이 호환융합이라는 과제가 북쪽에 있었는데 이걸 성공시킨 나라가 있었어요. 자, 그 나라가 바로 북위라는 나라입니다. 북위라는 나라고 이 북위에 어떤 황제가 이 일을 했었냐면은 효문제라고 하는 황제가 이 호환융합을 나름 성공시킨 황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호환융합 정책으로 뭘 했냐면요. 이것을 한화 정책이라고 불러요. 한화 정책. 한족화하는 정책이라고 해서 한화 정책이라고도 부릅니다. 한화 정책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쓸 거예요. 북이 효문제의 정책은 이제 성을 이 사람들 성이 원래 탁발이요, 탁발. 성이 두자, 탁발이었는데 탁발시였는데 이걸 원시로 바꿔요. 중국식 성으로 성도 바꾸고요. 그다음에 복장이나 이런 것도 다 중국식으로 바꾸게 하고 관직이나 이런 것도 다 중국식으로 바꾸게 하고 이렇게 모든 생활의 모든 것 자체를 중국식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이 사람은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폈는데 이게 나름대로 성과를 보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전통적으로 유목민족적 전통을 갖고 살아오던 사람들한테는 그런 정책이 좀 거부감도 있었겠죠. 그래서 효 문제 이후에 북위는 동위와 서위로 쪼개지게 되죠. 이 나라가 이제 둘로 쪼개져요. 그래서 동위와 서위로 쪼개지는데 이때 유목민족적 전통을 더 좋아했었던 집단은 동위였어요. 그래서 군사력이 여기가 셌고 서위는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효문제의 정책처럼 어울려 살기를 좋아했던 사람들. 하지만 군사력이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약했었기 때문에 서위 집단은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걸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즉 한족하고 잘 사는 것, 어울려 사는 것을 더 잘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동위에 비해서 서위가 이러한 융합 정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이 서위도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북주로 바뀝니다. 이건 뭐 중요하진 않고요. 바뀐 건. 그리고 이 북주를 계승한 수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돼요. 그러면 이 북의 효 문제의 정책이 왜 옳았냐면은 이 사람이 추진한 융합이라고 하는 과제와 정책을 계승한 서위 그것을 가지고 그 집단 그 정책을 계속 계승하려는 집단에 의해서 결국 통일왕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렇게 융합이라는 키워드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집단
있어요. 얘네들을 우리가 관농 집단이라고 부르는데 관중 지역이라고 해서 황허 중류 지역에서 약간 서부 지역으로 치우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지역은 일찍이 후한 말기부터 이주해 왔었던 선비족이나 이런 유목민족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목민족적 전통과 농경민족적 전통이 융합되어져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중국인일까 유목민족일까라고 하면 그렇죠. 중국 땅에 정착한 유목민족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집단이 관농 집단이라고 하는데 관농 집단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국가가 요런 국가, 요런 라인을 그리고 당나라까지 그런 집단입니다. 같은 집안이에요. 다 집안이 계속 같은 집안이에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런 애들이 권력을 최종적으로 차지했다는 것은 이 호환융합이라는 것이 당시에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잘 나오게 되죠. 자, 한편 남쪽의 나라 남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남조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적으로 북쪽에서 살던 사람들이 양쯔강 강남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둘 다 한족인데 한쪽은 이주민이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이주민이고 또 한편은 한족인데 원래 강남 지역에 살던 토착민일 겁니다. 그래서 이주민과 토착민의 융합입니다. 근데 이때 상당히 많은 그 한족 이주민이 들어왔고 당시의 정치 경제적 중심은 화북 지역이에요. 화북 지역이 정치 경제적 중심이고 강남 지역은 아직 미개발 지역, 개발이 좀 덜 된 지역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화베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화북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강남에 내려오면서 화북 지역에서 살던 양태를 그대로 강남에서 재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화베이는 선생님 화북을 중국식으로 읽은 거예요. 화베이의 귀족 문화가 전파가 돼요. 화북 지역의 문화, 요게 귀족적 문화가 강남 지역에 전파가 돼서 강남에 새로운 귀족 문화가 꽃 피우게 되고요. 꽃 피우게 되고 또 하나는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노동력과 이주민이요. 노동력, 그다음에 기술, 농업과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개발이 안 된 넓은 땅을 맞죠. 거기에다 저수지도 하고 뚝도 쌓고 물도 가두고 물도 열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를 개발을 해요. 즉 강남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개발하면 풍족해지겠죠. 그래서 강남의 농업 생산이 증가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남조와 북조에서는 이렇게 호환융합에 의한 새로운 시스템과 남조에서 강남의 개발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5호의 이동이 중국에 끼친 영향을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서술하세요. 즉 5호의 이동으로 중국에 끼친 영향.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지역으로 국가가 분리되고 다음에 북쪽에서는 이런 체제가 만들어지고 남쪽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융합을 하던 뭐 개발을 하던 아무튼 전쟁이 계속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상당히 힘들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인구가 사방으로 더 많이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한편 한반도 만주와 한반도 지역과 일본 지역 얘기도 해보죠. 자, 강이 하나 북쪽에 이렇게 쭉 흘러요. 언급이 안 됐었던 처음 언급되는
이 강의 이름은 숭화강. 한국사를 좀 많이 공부해 본 친구는 숭화강 유역에 우리 국가가 하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 겁니다. 나라 이름은 부여입니다. 부여. 숭화강 유역에 있는 나라가 부여예요. 여기서는 이제 부여가 그닥 중요하진 않고요. 왜 부여 얘기를 굳이 하냐면요. 이 부여에서 살았던 사람 한 명이 남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백두산이 있고요. 백두산에서 이제 압록강이 있는 거죠. 압록강 있고요. 이쪽으로는 두만강이고. 자, 그래서 누가 내려오냐면요. 부여에서 이렇게 도망가서 내려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주몽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원전 1세기경에 주몽이라는 아저씨가 부여에서 내려와서 여기에 나라를 만들었죠. 나라 이름은 여러분들 다 잘 아는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압록강 유역에 졸본이라고 하는 작은 땅에 숨어서 나라를 만든 주몽이 있고요. 또 이 주몽의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이 또 저 남쪽으로 내려가죠. 남쪽에는 한강이 흐르죠. 이 한강까지 내려와서 나라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백제가 되겠죠. 나중에. 처음에는 나라 이름이 십제였는데 세력을 더 키워가지고 백제로 고쳤다. 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인구가 남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기원전 1세기일 거예요. 같은 시대 인물이니까 아빠와 아들이니까요. 온조 세력이요. 온조, 비류 뭐 이런 애들이 내려오잖아요. 자, 그리고 요 시기에 또 기원전 1세기 때는 또 어떤 국가가 있냐면요. 여기 보면 요 한강과 압록강 사이에 또 강이 하나 이렇게 흐릅니다. 대동강은 평양에 있는 데죠. 자, 여기에 또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그리고 이 고조선에서 또 고조선이 망하고 많은 고조선의 유민들이 또 이주를 할 거고 또 이 고조선의 준왕이 위만이라고 하는 애한테 쫓겨나서 준왕의 세력이 남쪽으로 피해가죠. 그렇죠? 그래서 또 고조선 사람들은 또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남쪽에 어디까지 갔냐면 여기 사로국이라고 하는 데까지 갔대요. 사로국은 신라의 전신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 고조선 땅에는 어떤 정치체가 또 존재하게 되냐면은 한에 의해서 만들어진 낙랑군이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 낙랑군도 고구려에 의해서 이제 4세기경에 얘가 무너지거든요. 4세기경에 무너지는데 이때 또 낙랑군에 살던 사람들은 고구려의 군사적 침입, 걔네들의 입장에서는 침입이잖아요. 피해서 남쪽으로 또 많이 한강 유역으로 피신한 것으로 보여. 전반적으로 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인구가 이주하고 있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인구가 이주하고 있죠. 그러면서 문화적인 전파 이런 것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낙랑군 사람들은 백제로 가기도 했고요. 더 남쪽으로 가면 가야가 있어요. 가야를 처음 들어보진 않죠. 처음 들어봤으면 내가 진짜 할 말이 없어지거든. 이 낙랑군 사람들의 일부는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가야로 가서 가야의 또 문화를 전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뭐 이런 인구의 이동이 문화의 이동을 같이 수반한다, 같이 따라간다라는 사례로 부여 계통의 국가인 고구려와 백제의 유사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같은 계통이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문헌 기록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의 초기의 무덤이 똑같아요. 흙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돌을 이렇게 쌓아 올려서 무덤을 만들어요. 피라미드처럼 생겼죠? 이런 무덤을 돌무지 무덤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돌무지 무덤이 백제의 것과 고구려의 것이 똑같이 생겼어요. 사이즈만 달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계통이야, 같은 부여 계통이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는 나중에 성을 부여시로 바꾸기도 하니까요. 자, 이렇게 인구는 점차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문화적인 것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전파시킵니다. 음, 그리고요, 또 더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야 사람들은 또 배를 타고 건너가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일본 외로 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교류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일본으로 건너간 이 가야 사람들은 많은 문화 전파를 해주는데 이 시기의 초기 시기의 문화적 전파로 인해서 일본의 야요이 시대가 열립니다. 야요이 시대는 일본의 청동기와 초기 철기 시대를 말하죠. 그리고 새로운 토기인 야요이 토기가 나타나는 시기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한반도에서 넘어온 가야 사람들과의 교류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내려왔냐면 정치적인 핍박, 전쟁으로 인한 먹고 살기 힘듦, 뭐 이런 다양한 이유로 이 시기에 넘어온 거예요. 어, 그러니까 기원전 한 3세기경 위진남북조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전쟁과 국가 간의 이동과 교류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은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 통일 전쟁이 마무리되는 7세기경까지 일본 주변 지역은 전쟁의 연속이었잖아요. 즉 위진남북조 시대는 전쟁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넘어가요. 한반도에서도 넘어가고 중국에서도 넘어가고 그래서 중국이든 한반도든 이렇게 전쟁과 기타 등등의 이유로 대량의 인구가 일본으로 넘어갔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도레인이라고 불러요. 일본 문제는요. 이렇게 일본으로 넘어간 이주 집단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일본으로 넘어간 이주민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게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레인들에 의해서 일본의 문화가 바뀌고 국가 성립이 되고 그래서 이들이 마침내 국가를 만들게 되겠죠. 주로 이 교류 일본 도레인의 이주 경로를 살펴보면 일본은 이제 이 규슈와 그다음에 시코쿠가 있고 그리고 혼슈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가 주로 요 규슈 북부와 혼슈 요쪽에 서북부에 자리 잡다가 요 문화가 요렇게 이동을 해서 요로 가요. 일본의 중심지는 이제 요 지역이 일본의 중심지거든요. 그래서 요쪽에서 문화가 꽃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로 들어온 문화가 바다를 타고 요로 넘어오는 거죠. 요 바다를 우리가 육지 안에 일본으로 치면 육지 안에 있는 바다잖아요. 그래서 내해라고 불러요. 세토내해라고 부르고 그리고 요 지역 그 문화가 꽃핀 요 지역을 우리가 기나이 지역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야마토 정권도 이 기나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하는 국가예요. 그래서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땡겨와서 여기서 꽃 피우는 게 일본의 전형적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일본의 인구 이동과 그에 의해서 도레인에 의해서 문화가 발전하고 국가가 성립하고 발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1번 문제와 2번 문제 기억하시고 꼭 저기 하세요. 자,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